허모 씨가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전에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2006년 서울 남부지방법원. 허모 씨 측 변호인은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허모 씨에게 적용될 죄명은 살인이 아니라 사체 손괴에 그칠 수도 있었다. 형량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갈림길이었다. 재판부의 시선은 이 지점에서 오래 머문다. 수면 안정진정제 70여 정. 사람이 그 정도 약물을 복용하고도 살아있을 수 있는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을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기록 속에 버젓이 남아 있었다. 허모 씨의 논리는 단순했다.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류모 씨는 이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에게 행해진 행위였다는 주장이었다. 죽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다. 류모 씨가 2006년 8월 7일 오전 9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아들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다. 2006년 8월 7일 오전 8시경 출근할 때까지 아버지가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코를 골았다는 것은 호흡이 있었다는 뜻이고 호흡이 있었다는 것은 살아 있었다는 뜻이다. 단순한 진술 같지만 이 문장 하나가 허모 씨의 방어선을 정면으로 관통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었다. 허모 씨 본인의 경찰 진술이었다. 넥타이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양쪽에서 등을 발로 밟고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캑캑하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조용해졌다. 캑캑이라는 소리. 이 두 글자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사망한 사람의 몸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기도가 막히며 내는 질식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다. 허모 씨는 자신의 진술로 자신의 주장을 부정해버린 셈이었다. 재판부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피고인 3은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표현. 법률 용어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뜻에 가깝다. 재판부는 허모 씨의 주장을 검토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허모 씨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재판의 쟁점 중 하나에 불과했다. 더 복잡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역술인 박모 씨는 자신이 최종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주범 김모 씨는 수면제 70정을 남편에게 먹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각자의 방어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재판부는 그 모든 갈림길에서 판단을 내려야 했다. 가능성은 여러 갈래로 열려 있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한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사건의 시작점은 200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모 씨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약수함이라는 점집을 찾았다. 그곳을 운영하던 사람이 역술인 박모 씨였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박모 씨가 김모 씨에게 거리낌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점을 보러 온 손님과 점집 주인. 그 관계가 어떻게 수억 원대 보험금을 노린 공모관계로 발전했는지 판결문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결과뿐이다. 김모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다. 그 경력은 단순한 직업 이력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김모 씨는 2004년 4월부터 남편 류모 씨 몰래 류모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한 건이 아니었다. 2006년 사건 발생 시점까지 총 6건, 보험금 규모는 2억 4천만 원 상당에 달했다.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김모 씨 본인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김모 씨는 5년 전부터
카바레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기 시작했고 생활비를 유흥비로 탕진하면서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다. 판결문에는 이 부분이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박모 씨가 김모 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다. 빚이 있었고 빚을 갚을 방법이 필요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거액의 보험이 있었다. 첫 번째 살해 시도는 2006년 4월 초순에 이루어졌다. 박모 씨는 초우 뿌리를 달인 물을 김모 씨에게 건넸다. 초우 뿌리는 일정량 이상을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성 식물이었다. 김모 씨는 그것을 남편 류모 씨에게 가져갔다. 뼈가 아플 때 먹는 약이라고 속였다. 류모 씨는 아내가 건넨 것을 의심 없이 마셨다. 다음 날 박모 씨는 다시 초우 뿌리 달인 물을 건넸다. 이번에 김모 씨는 한 가지를 더했다. 미리 준비해둔 수면 안정 진정제 아론 50정을 가루로 만들어 그 약물에 섞은 것이다. 류모 씨는 또다시 그것을 마셨다. 사흘째 되는 날 박모 씨가 건넨 것은 부자 달인 물이었다. 부자 역시 일정량 이상 복용 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한약재였다. 김모 씨는 같은 방식으로 남편에게 이를 먹였다. 그러나 류모 씨는 죽지 않았다. 판결문의 표현을 빌리면 평소 건강 체질이던 피해자가 이틀 동안 이를 이겨내고 3일째는 속이 거북함을 느낀 나머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첫 번째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세 차례에 걸친 독극물 투여에도 류모 씨의 몸은 버텨냈다. 약물에 의한 살해가 실패하자 계획은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2006년 4월 하순 김모 씨와 박모 씨는 청부살인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박모 씨는 이모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모 씨에게는 내연관계에 있던 남자가 있었다. 기사에서 폭력배 박모 씨로 지칭된 인물, 판결문상 공소의 1호 표기된 그 사람이었다. 박모 씨는 이모 씨를 통해 그에게 류모 씨 살해를 의뢰했다. 대가는 3,500만 원. 이모 씨는 그 제안을 내연남에게 전달했고 그는 이를 승낙했다. 김모 씨 측에서는 피해자 류모 씨의 증명사진과 신상정보가 제공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김모 씨의 행동이다. 청부살인을 모의하면서 김모 씨는 2006년 4월 26일 류모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한 건 더 가입했다. 이미 5건의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6번째 보험을 추가한 것이다. 살해 계획이 구체화되는 와중에 보험 가입이 병행되었다는 사실을 판결문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2006년 5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김모 씨는 청부살인 경비 명목으로 총 7,200만 원을 지급했다. 돈은 박모 씨와 이모 씨를 통해 전달되었다. 그러나 청부를 받은 측에서는 계속 돈만 요구할 뿐 실제 실행에 나서지 않았다. 약 2달간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오갔지만 류모 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김모 씨와 박모 씨는 다시 직접 실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허모 씨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허모 씨는 김모 씨의 이웃이었고 김모 씨에게 2,7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다. 박모 씨가 빚을 매개로 김모 씨와 연결되었듯 허모 씨 역시 빚이라는 고리로 이 사건에 엮이게 된다. 2006년 8월 6일 오후 5시경 김모 씨는 오랜 시간에 걸쳐 모아둔 수면 안정 진정제 아론 70여 정을 남편 류모 씨에게 먹였다. 방법은 판결문에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확히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류모 씨가 그것을 복용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었다. 류모 씨는 오줌을 싼 채 깊이 잠들었다. 김모 씨는 그 상황을 박모 씨에게 전화로 알렸다. 박모 씨의 대답은 곧 죽는다는 것이었다. 김모 씨는 그 말에 힘을 얻어 허모 씨를 불렀다. 함께 목을 조르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허모 씨는 겁을 먹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김모 씨는 밤새 남편의 죽음을 기다렸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이 되어도 류모 씨는 죽지 않았다. 코를 골며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김모 씨는 다시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 박모 씨가 한 말이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다.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여라. 넥타이로 목을 조르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 혼자 못하면 허모 씨를 불러 함께해라. 2006년 8월 7일 오전 8시 30분경 김모 씨는 허모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같이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에 빌린 돈 2,700만 원은 못 준다. 허모 씨는 김모 씨를 따라 류모 씨의 집으로 향했다. 오전 9시경 두 사람은 안방에 들어섰다. 류모 씨는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아들이 출근하며 확인했을 때만 해도 코를 골고 있던 그 상태 그대로였다. 김모 씨는 장롱에서 넥타이를 꺼냈다. 그리고 잠든 남편의 목에 걸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4명의 피고인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방어선을 펼쳤다. 가장 먼저 김모 씨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모 씨는 2006년 8월 6일 남편 류모 씨에게 수면 안정 진정제 70여 정을 먹인 사실을 부인했다. 넥타이로 목을 조른 것은 인정하되 그 전 단계인 약물 투여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었다.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은 김모 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허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2006년 8월 6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김모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모 씨의 집으로 갔더니 류모 씨가 오줌을 싼 채 잠들어 있었다고. 그리고 김모 씨가 아들들이 오기 전에 해치우자고 제안했으며 자신이 거절하자 우리 신랑이 깨어나면 내가 죽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진술은 김모 씨가 남편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역술인 박모 씨의 진술은 더 구체적이었다. 박모 씨는 검찰에서 2006년 8월 6일 저녁 김모 씨가 전화로 구로동에서 금은방하는 친구로부터 수면제 12알을 얻어놓은 것도 있고 해서 집에 수면제를 많이 모아두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모 씨 본인도 검찰 조사에서 박모 씨에게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결정적인 것은 다음 날 아침의 통화 내용이었다. 박모 씨는 2006년 8월 7일 아침 김모 씨가 전화로 보살님, 우리 아저씨가 수면제 70알을 먹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70알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김모 씨가 그 수량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직접 투여했거나 최소한 투여 과정에 깊이 관여했음을 의미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더불어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김모 씨 진술의 일관성 문제였다. 남편이 수면제를 먹은 사실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하여 김모 씨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했다. 일관성 없는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역술인 박모 씨의 방어 전략은 달랐다. 박모 씨는 2006년 8월의 최종살인, 즉 넥타이로 목을 조른 범행에는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그 이전 단계인 약물 투여와 청부살인 모의에만 관여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이 주장이 인정된다면 박모 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에서 살인은 빠지게 된다. 살인 미수와 살인 음모만 남는 것이다. 그러나 통화 기록이 박모 씨의 주장을 무너뜨렸다. 김모 씨는 박모 씨에게 2006년 8월 6일 오후 6시 48분경 약 4분간, 같은 날 오후 6시 54분경 약 11분간, 밤 10시 4분경 9초간, 밤 10시 5분경 약 5분간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7일 오전 6시 18분경 약 1분간, 오전 8시 24분경 약 6분간, 오전 8시 36분경 약 4분간 통화했다. 박모 씨 역시 8월 7일 오전 9시 14분경 김모 씨에게 약 1분간 전화를 걸었다. 범행 전날 저녁부터 범행 당일 아침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수차례의 통화가 오갔다. 그것도 범행이 실행되기 직전까지.
단순한 안부 전화로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 김모 씨의 진술은 이 통화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8월 6일 저녁 김모 씨가 남편이 수면제를 먹고 오줌을 싼 채 자고 있다고 말하자 박모 씨는 곧 죽는다고 답했다. 다음 날 오전 8시경 남편이 죽지 않아 다시 전화하자 박모 씨는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여라. 넥타이로 목을 조르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 혼자 못하면 허모 씨를 불러 함께해라고 조언했다. 박모 씨 본인의 진술에서도 의미 있는 대목이 발견되었다. 박모 씨는 8월 7일 아침 김모 씨와 통화하면서 김모 씨가 경상도 언니를 부르려고 했는데 경상도 언니가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상도 언니는 허모 씨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이 진술은 김모 씨가 허모 씨를 범행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실을 박모 씨가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곧 공모의 증거였다. 재판부는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했다. 박모 씨는 최종살인 이전까지 이미 김모 씨와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류모 씨를 살해하려 했던 전력이 있었다. 초우뿌리와 부자를 이용한 약물 살해 시도, 청부살인 모의. 그 연장선상에서 최종 범행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었다. 허모 씨의 주장은 두 갈래였다. 첫째, 자신은 류모 씨가 약을 먹고 자살하려는 것으로 알고 이를 방조했을 뿐이지 살해 의사는 없었다. 둘째, 넥타이로 목을 조르기 전에 류모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첫 번째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았다. 허모 씨는 경찰에서 김모 씨가 아들 없을 때 빨리 해야 한다. 피해자가 안 죽고 깨어나면 자신이 죽는다고 말하며 함께 죽이자고 제안했다고 직접 진술했다. 자살 방조가 아니라 살인 공모 제안을 받았다는 것을 허모 씨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다. 두 번째 주장, 즉 목을 조르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주장은 두 가지 증거에 의해 배척되었다. 피해자의 아들이 오전 8시까지 아버지가 코를 골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허모 씨 본인이 목을 조를 때 피해자가 캑캑 소리를 냈다고 진술한 점. 사망한 사람은 코를 골지 않고 질식음을 내지도 않는다. 김모 씨와 허모 씨는 추가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을 제기했다.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4명의 피고인이 각자의 방어선을 쳤지만 모든 방어선은 기록 앞에서 무너졌다. 본인들의 진술이 본인들의 주장을 부정했고 통화 기록이 공모의 윤곽을 그렸으며 객관적 증거가 변명의 틈을 메웠다. 가능했지만 선택되지 않은 길들. 재판부는 그 모든 갈림길을 검토한 뒤 하나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2006년 12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선고를 내렸다. 김모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박모 씨에게는 징역 12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4명의 피고인에게 내려진 형량의 폭은 집행유예부터 무기징역까지 극단적으로 넓었다. 재판부는 어떤 논리로 이 결론에 도달했는가? 먼저 김모 씨에 대한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김모 씨의 범행을 3단계로 구분했다. 첫째, 2006년 4월 초순 박모 씨와 공모하여 초우뿌리와 부자 등 약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둘째, 2006년 4월 하순 이모 씨 등과 함께 청부살인을 모의한 살인음모. 셋째, 2006년 8월 7일 박모 씨, 허모 씨와 공모하여 넥타이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살인. 3개의 죄명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고 그중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형이 선택되었다. 판결문은 김모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재판부가 주목한 첫 번째 지점은 범행의 계획성이었다. 김모 씨는 사전에 살해를 계획하고 수개월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해를 시도했다. 약물 투여가 실패하자 청부살인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것마저 실행되지 않자 직접 넥타이로 목을 졸랐다. 재판부는 이를 살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실행에 옮겼던 점이라고 표현했다. 한두 번의 충동이 아니라 끈질긴 의지의 연속이었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범행 도중에 이루어진 추가 보험 가입이었다. 김모 씨는 청부살인을 모의하던 2006년 4월 26일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한 건 더 가입했다. 이미 5건의 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6번째를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다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범행 도중의 피해자 명의로 종신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다고 적시했다. 살해 계획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보험금 극대화를 위한 행동이 병행되었다는 사실은 이 범행의 동기가 얼마나 금전적이고 계산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세 번째 지점은 범행 후의 은폐 시도였다. 김모 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갔다. 기사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더 받게 되어 있는 약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하려 한 것이다. 보험 설계사 경력이 이런 방식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무겁게 보았다. 네 번째로 재판부가 지적한 것은 김모 씨의 태도 변화였다. 김모 씨는 처음에는 남편이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타살로 판명되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주된 책임이 박모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재판부는 반대 방향의 정상도 고려했다. 김모 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들들, 즉 김모 씨에게는 친자식들이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잃은 자식들이 어머니의 가명을 호소하는 상황. 이례적이고 복잡한 가정사가 그 뒤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론은 단호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무기징역. 대한민국 형법에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었다.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점과 유족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계획성, 지속성, 동기의 비정함, 반성의 부재를 종합하여 이 결론에 도달했다. 박모 씨에 대한 판단은 김모 씨와 궤를 같이 하면서도 형량에서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박모 씨가 처음부터 김모 씨의 범행에 관여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초우뿌리와 부자를 구해 전달한 것도 박모 씨였고 청부살인을 중개한 것도 박모 씨였으며 최종 범행 당일 넥타이로 목을 졸라라고 조언한 것도 박모 씨였다. 직접 손을 쓰지는 않았지만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박모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가 고려한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판결문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다. 김모 씨가 끝까지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과 달리 박모 씨는 일정 부분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읽힌다. 또한 박모 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다. 허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박모 씨의 절반 수준이다. 재판부는 허모 씨의 가담 경위를 주목했다. 허모 씨는 처음에 범행 실행을 거부했다. 2006년 8월 6일 저녁 김모 씨의 제안을 듣고도 겁을 먹고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김모 씨가 집으로 찾아와 도와주지 않으면 빌린 돈 2,700만 원을 못 준다고 압박하자 결국 범행에 가담했다. 판결문은 이를 범행의 실행을 거부하였다가 김모 씨의 유인과 설득 끝에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이라고 기술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표현이 판결문에 등장한다. 허모 씨의 약점이었고 김모 씨는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물론 그것이 허모 씨의 죄를 면해주지는 않는다. 허모 씨는 김모 씨가 남편을 살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끌려 들어간 측면을 참작했다. 이모 씨에게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다. 이모 씨의 역할은 청부살인 모해 단계에 한정되어 있었다. 박모 씨로부터 살해 의뢰를 받아 내연남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착수금을 수령하는 중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실제 살인이 이루어진 2006년 8월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청부살인 자체도 실행되지 않은 채 모해 단계에서 끝났다. 재판부는 이모 씨가 피해자 유족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폭력 행위로 벌금형 한 차례를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 살인 음모죄만 적용되었고 그 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4명의 형량 차이는 결국 3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범행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둘째, 어느 단계까지 가담했는가. 셋째,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가. 김모 씨는 모든 단계를 주도했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무기징역. 박모 씨는 모든 단계에 깊이 관여했지만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고 일정한 반성을 보였다. 징역 12년. 허모 씨는 최종 단계에만 가담했고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었다. 징역 6년. 이모 씨는 모해 단계에만 관여했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다. 집행유예.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는 압수물에 대한 처분도 기재되어 있다. 박모 씨로부터 초우뿌리 756g이 몰수되었다. 첫 번째 살해 시도에 사용되었던 그 독성 식물이 증거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모든 쟁점을 검토하고 모든 주장을 저울질한 뒤 각자에게 맞는 형량을 배분했다. 가능성은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었지만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다. 판결문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결론 외에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법정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판사봉은 내려왔다. 2억 4천만 원. 김모 씨가 남편 몰래 가입한 보험금의 총액이었다. 그 돈을 손에 쥐기 위해 약물이 동원되었고 청부살인이 모의되었으며 결국 넥타이가 목에 감겼다. 7,200만 원이 청부 경비로 지출되었고 수천만 원의 빚이 공범들을 엮는 고리가 되었다. 빚이 사람을 움직였다. 박모 씨는 김모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허모 씨는 김모 씨에게 진 빚 때문에 끌려 들어갔다. 돈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갚으려는 사람이 한 지점에서 만났고 그 지점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 재판부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량을 나누었다. 주도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을, 끌려 들어간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법은 책임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었고 그 저울은 나름의 균형점을 찾았다. 그러나 판결문이 답하지 않는 질문이 하나 남는다. 류모 씨는 아내가 건넨 약을 의심 없이 마셨다. 3번이나. 그는 끝까지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마셨을까? 기록은 침묵한다. 다만 그가 사흘째 되는 날 속이 거북해서 약을 토해냈다는 사실만이 적혀 있을 뿐이다. 신뢰는 때로 사람을 지키고 때로 사람을 죽인다.